예, 그 파트 2의 리코디티 앤 트레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리코디티 앤 트레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원래 그 FRM 시험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 주제였는데, 이게 그 글로벌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2006, 2007, 2008, 2007, 2008 때 이제 글로벌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죠. 그 이후에 시장에서 유동성 리스크가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면서 FRM 시험에서도 이게 리코디티 앤 트레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비중으로, 시험 비중으로는 한 15%의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으로는 뭐 다루는 내용이 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챕터 수가 모두 리딩 61부터 시작해서 뭐 79까지니까 모두 19개의 챕터에 걸쳐 있어요. 굉장히 이제 분량이 많죠. 근데 그 주제는 그냥 하나로 다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 쪽으로 다 집약이 되고 있어서 크게 뭐 그냥 아주 다양한 주제로 그냥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크레딧 리스크는 그냥 그 시험 과목으로는 크레딧 리스크 하나지만 다루어야 될 주제가 대단히 많죠. 뭐 부도 확률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익스포즈 이야기나 시큐리타이제이션 이야기나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막 같이 크레딧 리스크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 리스크는 범위도 넓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그 주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 다양한 주제들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크레딧 리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팩터가 익스포즈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도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좀 독특한 형태의 그 금융 기법도 있고, 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리코디티 리스크 앤 트레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런 건 없고 전부 다 유동성이라는 주제 하나로만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분량은 좀 챕터 수는 많지만 짧은 챕터도 꽤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그 시험에 편입이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그렇게 잘 얼라이먼트가 되어서 뭐 1년에 정리가 쭉 잘 되어 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책 저 책에서 좀 편집하듯이 책을 가져온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주제별로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어떤 말하고 뒤에는 어떤 말하고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동일한 주제를 갖다가 반복해서 다루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많이 그냥 그 넓은 시야로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니까, 주제가 이렇게 딱 그 한 군데로 그 몰려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무난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의 내용 중에 약간씩 뭐 에라타들도 있고요. 그보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보면서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고 에라타고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뭐 정리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커리큘럼 말고 이 핸드아웃에 보면은 제가 그 2021년도에 FRM 파트 2의 리코디티 앤 트레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토픽과 관련해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왼쪽 토픽란에 보시면 Potential Sources of Liquidity Risk, 그 다음에 Quantitative Liquidity Metric, Institutional Liquidity Risk Management Method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다이아몬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인트로덕션이죠. 그러니까 리코디티 리스크가 뭐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리코디티 유동성이라는 것과 레버리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을 때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기본 컨셉에 대한 이야기가 61, 62, 63 챕터 이야기고요. Early Warning Indicator 같은 경우는 조기경보 지표죠. 무슨 문제가 있다, 유동성에서. 그러면 그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를 뭘 보면 되는 거니, 조기경보 지표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워디한 내용들이 63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61, 62, 63은요,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The Holistic Liquidity Risk Management Framework이라고 68 챕터부터 시작해서 73 챕터까지가 전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다 이렇게 뭐 5개의 챕터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the development and the monitoring internal liquidity metric 뭐 이런 건 다 그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이야기고, 특히나 유동성 관리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유동성이 얼마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유동성이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게 캐시플로우의 문제라서 그 캐시플로우 모델링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리퀴디티 스트레스 테스팅을 해보고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에, 그러면 컨틴전시 펀딩 플래닝, 혹시 이제 비상 계획을 세워놔야죠. 어떤 이런 스트레스 테스팅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유동성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면 그때를 대비한 비상 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리포팅 주제도 나오고, 어쨌든 The Holistic Liquidity Risk Management Framework이라는 토픽 하에 68에서 73 챕터가 전체 유동성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의 관리와 관련된 전체 프레임워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Liquidity from a Dealer Bank Perspective, 딜러 뱅크의 관점에서 유동성은 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거니,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왜 또 은행들이 이렇게 딜러뱅크들이 보면은 망하는 거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그 details on day-to-day techniques that banks use to manage liquidity and treasury risk. 그러니까 그 데이투데이 테크닉, 뭐 매일 우리가 유동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지표들을 보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일일 유동성 관리를 하면 되는 걸까? 자, 그런 게 주제가 그 좀 긴 주제이긴 한데 64 챕터, 65, 그다음에 또 72, 73, 78 챕터 이렇게 좀 파편화되어서 챕터들이 나눠져 있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도 이렇게 왼쪽에 나오는 토픽 중심으로 해서 그룹핑을 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크레딧 리스크도 그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자, 그리고 뭐 레포 마켓에 대한 뭐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는 이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좀 파편적인 주제이긴 한데 짧은 주제로 일단은 두 개의 챕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내셔널 퍼스펙티브 투 리퀴디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관점에서 유동성 리스크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주제들을 갖다 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주제가 두 개 있습니다. 76, 77. 이때는 환율 이야기도 이제 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Liquidity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 Manager, 그러니까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뭐 펀드 매니저 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는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자산이죠. 우리가 팔리면 얼마든지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지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또 그 사모펀드, 프라이빗 펀드, 헤지 펀드 이런 것들은 한번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도 어쨌든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편입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유동성이 낮다라고 해서 그걸 버리면 안 되고, 그런 유동성 낮은 자산을 편입하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자, 그게 그 79 챕터의 일리퀴드 에셋이라고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 토픽으로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그 토픽이 아주 파편화돼서 많이 흩어져 있지는 않죠. 대부분 이제 같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봤다가 하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뭐 가끔씩 이제 계산하는 공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계산하는 공식들은 그냥 좀 이해를 해보게 되면 그렇구나라고 잘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주 어렵게 막 돼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유동성 리스크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루는 대부분의 유동성이 자금 조달과 관련된 유동성 리스크인데, 지금 당장은 내가 현금이나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갚아야 될 부채보다. 근데 대부분의 자산들이 보게 되면 지금 당장 바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도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현금이 아니고 좀 있다가 한 달 뒤에 이게 만기가 도래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6개월 뒤에 만기가 도래한다든지, 자산별로 보게 되면 만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부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간의 개념이 존재해요. 지금부터 한 달, 지금부터 3개월 내에, 지금부터 6개월 내에, 지금부터 1년 내에 혹시 우리가 유동성 부족으로 돈이 모자라서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을까?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캐시플로우 모델링 또는 캐시플로우 추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한 달 내에 한 달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내 3개월 내에 내가 뭐 현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 일정 시점까지, 좀 더 먼 미래 시점까지, 아주 먼 미래 시점까지를 포함을 해서 각각의 그 시점까지의 유동성이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볼 거예요. 항상 기간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유동성 리스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유동성 리스크가 정말 나한테 절박하게 다가오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시장이 어떠할 때? 시장이 정상적일 때? 시장이 정상적일 때도 유동성 관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동성 리스크가 거의 현실화되는 때는 대부분 시장이 위기 상황으로 가거나 또는 뭐 스트레스 상황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당장 제가 돈은 없더라도요. 당장 돈은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부채를 갚아야 될 때가 금방 다가온 거예요. 그때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 부채를 어떻게 갚지? 그럼 나는 바로 디폴트 부도가 나는 건가? 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언제든지 나한테 내가 콜만 하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 있다. 빠른 속도로 내가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조달된 자금 가지고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갚으면 되는 거야. 유동성에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도 또 많이 하죠. 크레딧 라인을 이제 내가 만들어서, 뭐 상대방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하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뭐 개설을 해서 필요할 때면 그 돈을 갖다가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돈을 빼서, 부채가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내가 갚겠다. 이런 게 이제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안 만들어주기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갖다 확 줄여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야, 내 돈 좀 빌려줘 라고 했더니 그러면 뭐 언제 얼마나 쓸 건데 1년 쓸 거야. 그러면 1년 뒤에 갚아 하고 이제 돈을 잘 빌려주지만 시장이 좀 부도가 많이 나고 유동성이 고갈이 되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년짜리는 못 빌려주겠고 돈 쓴다면 일주일은 빌려줄게. 근데 금리가 좀 높아. 이런 식으로 대단히 그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요. 코스트도 비싸지게 됩니다. 유동성 리스크는 항상 머릿속에 이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정상적 시장과 위기 상황을 항상 구분해서 정상적 시장에서는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유동성이 정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항상 그 시간이 두 개가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 돼요. 정상적 시장,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마켓 이렇게. 유동성 위기를 잘 관리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관리하지 않고는 노멀 마켓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마켓에서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게 되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정상적 노멀 마켓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일단은 뭐 진행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 작년에 처음 이게 들어온 과목이거든요. 리퀴디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걸 들여다보고, 그리고 뭐 대부분이 이제 뭐 ALM과 같은 자산과 부채를 바라보면서 유동성 리스크 관련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현업에서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은 뭐 그래도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전혀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생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 마켓 리스크와 크레딧 리스크를 공부했잖아요. 마켓 리스크와 크레딧 리스크는 다 그 금융기관의 밸런스 시트에서 어느 쪽을 리스크 관리하는 거냐면 에셋 사이드를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자산 사이드. 그 자산에 보게 되면 마켓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들이 있죠.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것들이요. 파생상품. 그 다음에 또 그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되는 자산도 있습니다. 대출이라든지 만기까지 보유하는 채권 이런 것들은 뭐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켓 리스크 익스포즈드 에셋이나 또는 크레딧 리스크 익스포즈드 에셋은 전부 다 에셋이에요. 자산 쪽입니다. 리퀴디티 앤 트레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자산도 바라보지만 부채도 같이 바라봐요. 그래서 FRM 시험 중에서 부채까지 포함을 해서 뭔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리퀴디티 앤 트레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과목입니다. 자, 일단 페이지 1페이지로 넘어가서 리딩 61 리퀴디티 리스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리퀴디티 리스크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대상은요, 금융기관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 아니고요, 금융기관들이 대상이에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은행이 대상입니다. 은행들이 유동성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예금 찾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갑자기 죄송하지만 예금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돈이 부족해서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 없죠. 은행은 언제든지 가게 되면 예금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은행도요, 금융기관들도 보게 되면 이 유동성 리스크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듈 61.1의 1페이지죠.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 이 리퀴디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동성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는 에셋 리퀴디티가 있고요. 또는 트레이딩 리퀴디티라고 합니다. 얘는 에셋 리퀴디티죠. 또는 마켓 리퀴디티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트레이딩 리퀴디티 말고 펀딩 리퀴디티도 있어요. 이거는 캐시플로 리퀴디티를 말을 합니다. 캐시플로 리퀴디티. 또는 이거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리퀴디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리퀴디티는요, 제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산을 시장에서 팔려고 했더니 시장에서 빨리 안 팔려요. 이래서 굳이 얘를 갖다가 팔아서 현금화 시키려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는 좀 더 싸게 팔아야만이 팔 수 있다. 자, 이럴 때에 그런 시장을 우리는 유동성이 사라진 시장이라고 말을 하고, 그때 말을 하는 유동성의 정의는 트레이딩 리퀴디티입니다. 이 트레이딩 리퀴디티는 주로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bid ask spread로 나타나요. 사고자 하는 가격과 그 다음에 팔고자 하는 가격의 차이. 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 bid ask spread가 별로 없으면, 그러면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별로 안 차이 나요. 그러면 금방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자 하는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bid ask spread가 아주 대표적인 트레이딩 리퀴디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크다는 이야기는 내 포지션을 청산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요 트레이딩 리퀴디티와 관련해서 되게 이제 중요한 지표가 밸류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밸류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으로부터. 그걸 계산하는 게 밸류 리스크잖아요. 근데 그때 밸류 리스크는 뭐를 가정하는 거냐면 그냥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격대로 그냥 그대로 내가 포지션을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동안 발생 가능한 또는 이틀 동안 발생 가능한 이런 식의 밸류 리스크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트레이딩 코스트가 안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밸류 리스크는. 근데 bid ask 스프레드가 있으면 높으면 이 bid ask 스프레드가 높으면 이 밸류 리스크도 좀 수정을 해야죠. 밸류 리스크를 계산할 때 보면 항상 어떤 일정한 가격으로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두 개의 가격이 일치하는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니까 가격 자체는 마치 하나밖에 없고 매일 가격이 움직이는 게 그 하나의 가격으로 다 사고자 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가격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거래의 가격으로 탁 나오지만 실제로 내가 시장에서 그 거래의 가격이 나오기 전에 사고자 하거나 팔고자 할 때는 각각의 가격이 다릅니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사겠다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반면에 또 사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팔고자 하는 사람이 파는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야 돼요. 그 두 개의 가격이 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래가 성사되면서 가격이 하나밖에 없지만 내 포지션을 청산하기 직전까지는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합니다. 사고자 하는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 근데 내가 이제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안 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의 사는 가격으로 매수 가격으로 내가 팔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야 된다고요. 코스트, 이제 트레이딩 코스트를 감안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트 1에서 공부했던 밸류 리스크는 이런 밸류 리스크는요, 이 비리스크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여기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포함을 시켜야죠, 이제.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는 포지션의 청산과 관련된 그런 위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시장의 위험이죠. 시장에서 트레이딩이 잘 안 되는 시장이에요. 이런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펀딩 리퀴디티 리스크는 캐시플로우 리퀴디티, 현금 흐름이 부족한 위험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룰 거는 요거 주로 다룰 거예요. 트레이딩 리퀴디티, 펀딩 리퀴디티를 주로 다룰 텐데 간간히 이거 두 개가 인터랙션이 일어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주로 다루는 거는 펀딩 리퀴디티를 다루긴 할 텐데 트레이딩 리퀴디티에 관련된 내용도 자꾸 섞여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밸런스 시 리퀴디티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은행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은행의 밸런스 시트에 에셋이 있고요. 여기 이제 라이빌리티가 있죠. 그리고 에쿼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에셋 사이즈가 라이빌리티 사이즈보다 커서 보니까 파지티브하게 에쿼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요, 이 은행이 솔번트, 지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아직까지는 파산에 이르지 않았어요. 인솔번트 하게 되면 라이빌리티가 더 많아서 에셋보다는 라이빌리티가 더 많아서 이 에쿼티가 다 잠식돼 버린 상태가 인솔번트한 겁니다. 자본 잠식 상태. 근데 지금은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니까 솔번트해요. 그러면 솔번트 하다는 게 곧 리퀴드 하다는 이야기냐? 유동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다르다고요. 이거하고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리퀴드 한 거는 에셋을 보니까 자, 이게 에셋 중에 이게 이제 예컨대 100입니다. 일주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자,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이 100 있어요. 일주일 만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인 거죠. 그리고 1개월 내에 내가 이 현금화 시키려는 자산이 또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내에 1개월 지나서 이제 3개월 내에 이 황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500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1개월 내는 한 200이라고 할게요. 200. 부채를 보니까 부채가 일주일 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한 80쯤 있어요. 딱 봐도 별 문제가 없죠. 유동성 문제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 내에 80 갚아야 된다고? 일주일 내에 만기 도래하는 100이 있거든. 이걸로 갚아도 20은 남겠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1개월 내에 도래하는 것도 보게 되면 1개월 내에 도래하는 것, 요거 한 150 정도를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1개월 내에 만기 도래하는 게 200이 더 커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보니까 한 1000쯤 있는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 유동성 리스크에서 펀딩 리퀴디티 리스크는 이 밸런시스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의 미스매치 때문에 생깁니다. 만기 미스매치.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 없다 이 이야기는요,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요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문제 없다. 그리고 1개월 동안 문제 없다. 3개월 동안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기간의 개념이 있고요. 솔번트하냐 솔번트하지 않냐 이거는 지금 당장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인지 아닌지 그게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어쨌든 펀딩 리퀴디티로 밸런스 시 리퀴디티 여기에 나오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측정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어떤 매트릭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캐시플로우 추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우리는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 61.1에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부터 먼저 보죠. 거기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solvency exists when equity is positive. 회사의 자본이 플러스 값이다. 이러면 우리는 solvent하다라고 합니다. Implying that assets exceed liability on the balance sheet. balance sheet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체 자산의 규모가 부채 크기보다 더 커서 에쿼티가 0보다 큰 값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는 솔번트하다라고 한다고요. 인솔번트한 거는 자본 잠식이에요. 그거는 자산이 부채보다 더 작아요. 이럴 때는 인솔번트합니다. 그리고 liquidity relates to company's ability to meet its obligations as they come due. obligations in as they come due. obligation이 이거죠. liability요. 내가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빚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날짜가 도래했을 때 회사가 그걸 갖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 그게 이제 리퀴디티입니다. 근데 in terms of trading의 관점에서 liquidity relates to the ease in which an investment can be unwound. 자, 지금 우리가 liquidity라고 방금 말했던 어떤 obligation이 날짜가 도래했을 때 그걸 갖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그렇게 보는 거는 funding liquidity입니다. 근데 우리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리퀴디티라는 거는 요 날짜가 도래했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리퀴디티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지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For any given asset, its sale price is a function of its estimated value. 그 sale price라는 건 이제 보유자산의 처분 가격이죠. 매각 가격은 얼마의 가격으로 우리가 팔 수 있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가격이 요즘 얼마니? 라고 하는 거죠. 그 가격으로 그럼 팔 수 있겠네? 라는 어떤 그 추정되는 가격과 그 다음에 the speed with which the sale needs to occur. 얼마나 빠른 순간에 팔아야 되는 건데 시간이 얼마나 있어? 그걸 포지션을 청산하기까지 당장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느긋하게 팔아도 되는 거야? 이런 거고요. 그리고 the quantity being sold.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건데 많이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한두 개만 팔면 되는 거야? 그리고 and the overall economic environment. 요즘 시장은 거래는 잘 되는 시장이야? 안 되는 시장이야? 뭐 이런 것들이 함수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포지션을 청산하자라고 하게 되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얼마의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요즘 매수 매도 호가가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요즘 매도 매수 호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해서 요즘은 한 이 정도 가격으로 다 물건을 내놓고요.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2, 3천 깎아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알았어요. 나도 그러면 대충 그 정도의 가격대에서 팔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하나가 요즘 비싸니까 한 10억이라고 합시다. 저는 한 10억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놓기를 이제 한 10억쯤 내놓고 싶어서 그 부동산에다가 요즘 아파트 얼마입니까? 했더니요. 내놓는 사람들은 한 10억에 다 내놔요. 그럼 저도 10억에 내놓을게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을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얼마쯤 되면 산다라고 합니까? 한 2, 3천 깎아가지고 9억 7, 8천 정도에 대부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얼마의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가정해야 되나요? 제가 내놓은 10억에 팔 수 있다라고 가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는 사람들이 보통 한 2, 3천 깎으려고 하는 거니까 9억 7, 8천에 팔 수 있다라고 가정해야 되는 거. 둘 중에 답이 뭐예요?
애매하죠, 이제. 그럴 때. 에스티메이션 하기로는, 한 9억 7천쯤에 사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나는 10억에 팔고 싶단 말이지. 그럼 못해서 한 절반 가격 좀 돼서 한 9억 8,500? 이 정도면 내가 받을 수 있겠군. 그게 이제 미드마켓 프라이스입니다. 그 정도의 가격으로 추정하는 거죠. 사고자 하는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의 한 중간쯤의 가격. 자, 근데 그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팔고자 하는 물량도 중요합니다. 이 물량을 몇 개 팔 건데요. 엄청 많이 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판다는 행위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아주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한 시장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요. 거기다가 얼마나 빨리 처분해야 되는 건데요. 한 달 내에 빨리 급하게 급매를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시간은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그냥 팔린 대로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다양한 요인들이. 세일 프라이스라는 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세 번째 문장에서 large positions are vulnerable to predatory trading which exists when market participants who are aware of another entity that needs to liquidate the large position execute similar trade to profit. 자, 이 predatory라는 게 약탈적이라는 뜻으로 별로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트레이딩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급하게 물량을 많이 팔아야 될 때가 있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급하게 물량을 많이 사야 될 때가 있다든지 자, 그럴 때 말이죠. 미리 내가 먼저 뭘 해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대량의 물량을 사고자 한다는 정보를 알았어요. 대량의 물량을 산다고 돈이 많나 보다.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안 사면 안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대량의 물량을 산단 말이지. 그럼 내가 미리 조금 사놓자. 저쪽에 이제 뭔가를 사기 전에 내가 미리 사놓자. 미리 사놓아서 상대방이 사고자 할 때 가격을 미리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게 된다고요. 그런 트레이딩이 predatory 트레이딩입니다. 상대방을 좀 힘들게 만드는 트레이딩이죠.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뭘 판다라고 한다고. 팔아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나는 미리 숏 포지션을 좀 해놓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파는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때 가격이 툭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저는 아주, 많이 떨어졌으니까 숏 포지션에서는 이익을 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predatory 트레이딩이 어쨌든, predatory 트레이딩의 희생양이 되는 기관들은 대량의 물량을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처분하거나 대량의 물량을 빠른 시간 내에 사야 되는 경우에 이 predatory 트레이딩은 희생양이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량의 물량에 대한 수요나 또는 매도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그 기관은 자기 포지션을 갖다가 구축을 하거나 청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패러그래프에서 liquidity requires transparency and history has shown how investment which lack transparency do not remain liquid for long.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려고 하게 되면 거래의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어떤 거를 사시겠냐고요. 제가 집 보러 갈게요. 이렇게 집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보러 가고 부동산이 쉬우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집을 사야 되는 거라서 아파트를 사야 돼요. 집을 보러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주인이 오지 말래요. 저희는 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10억은 받아야 돼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10억짜리 이제 집에 나오긴 했는데 그냥 집을 다 보여준답니다. 어느 걸 사시겠냐고요. 트랜스페어런트한 게 훨씬 더 있잖아요. 거래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지, 어떤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는 거래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확보가 돼야만이 유동성이 빨리 확보가 돼요. 빨리빨리 유동성이 일어나요. 유동성 있게 그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이제 크레딧리스크에서 공부를 했지만 서브프라임 위기 때에 CDO 상품들이 굉장히 엔드 프로덕트가 굉장히 오페이크하다고 했어요. 굉장히 뭔가 되게 컴플렉스, 복잡하고 구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디까지 위험이 갈지를 잘 모르는 그런 류의 상품들이었습니다. CDO가.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좀 위기가 오거나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CDO를 팔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산다고요. 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탑니다. 이걸 빨리 청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주 그냥 싸게 팔아야 됩니다. 아주 싸게. 영화 마진콜이 생각이 나네요. 그 마진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케빈 스페이스가 나오는 마진콜 맞을 거예요. 거기도 그 금융위기가 올 거를 이제 미리 이제 감지를 한 금융기관이죠.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이거 지금 아주 대규모의 그 부동산 위기가 올 거다.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MBS, ABS를 들고 있는 기관들은 엄청 손해를 볼 거야. 이런 거를 어떤 리스크 매니저가 CRO가 그걸 감지를 하죠. 좀 퀀티테이티브한 계량적 접근을 통해서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사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회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MBS, ABS를 위해 그런 포지션들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청산하고자 할 때 그래 하는 이제 회사들한테 콜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좀 뭐 팔려고 하는데 살래라고 이제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그래 뭐 얼마에 팔 건데 해서 이거 내가 급해서 그런 거라서 이거 원래 100짜리거든. 근데 한 98에 팔게. 98에 팔게. 이러니까 상대방이 95년만 살게. 이렇게 합니다. 벌써 BDS가 스프레드가 엄청 커졌죠. 98에 팔겠다는 것과 95에 사겠다는 것, 한 3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95는 좀 어려워. 97 정도까지는 해볼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90. 금방 내려가요. 이제 그 상대방도 안 그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포지션을 청산하고자 할까? 그래서 100짜리를 98에 판다고, 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싸게 파네? 뭐 급하다니까 뭐 문제가 있겠나 보지? 근데, 그 98에 팔겠다는 거를 95에 이 사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툭 던져본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딱 끊어버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급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데 95에 뭐 사겠다는 것은 날강도잖아? 이렇게 하면서 탁 끊질 않고, 뭐뭐 하니까 바로 가격을 톡탁 다운시켜버립니다. 자, 내가 급하게 대량의 물건을 처분해야 될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제가 예를 든 것도 일종의 프레데터리 트레이딩 같은 겁니다. 이게 금융위기 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복잡한 상품들 처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For financial asset with a market maker. 마켓 메이커가 이제 시장 조성자죠. 시장 조성자. 어떤 금융상품이 있고요. 근데 이 금융상품에 마켓 메이커가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가 있어요. 뭐 유동성 공급자 같은 사람들이죠. There will be both bid and offer price. bid price도 있고 offer price도 있습니다. bid price가 매수 호가고 offer price는 매도 호가죠. An asset is sold at bid price. 자, 자산이 팔릴 때는요, at the bid price. 팔릴 때는 상대방이 사고자 하는 가격으로 팔립니다. 근데 which is lower value죠. 그거는 가격이 좀 낮죠. 상대방이 사고자 하는 가격이. 그리고 and purchased and at the offer price. 만약에 내가 사고 싶어요 할 때는 상대방이 팔고자 하는 가격으로 제가 사게 됩니다. 근데 그 가격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up to a specified contract size. 어떤 일정한 물량까지는, 그 물량이 너무 많이 이제 블락딜로 엄청난 물량이 나와서 하게 되면 이런 BDS 그 스프레드 이 개념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일상적 거래를 하는 뭐 일정한 물량까지는요, 이렇게 매수와 매도 호가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걸로 해서 계속 거래가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As the size of order increases beyond the market maker's size limit, the spread is likely to widen to hedge risk. 이게 대량의 물량이 돼버리게 되면 그때는 스프레드가 훨씬 더 확 커집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이 미드마켓 프라이스라는 개념이 그 비드 프라이스하고 그다음 오프 프라이스 매도와 매수 호가의 그 중간값이 미드 마켓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미드 마켓 프라이스의 named fair price 이걸 갖다가 우리가 fair price라고 이제 간주할게요. 이 가격에 팔면은 잘 적정한 가격인 거예요. 요게 미드 마켓 프라이스가 얘가 페어 밸류입니다. 적정 가격이에요. 근데 항상 보게 되면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미드 마켓 프라이스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비드 프라이스가 있고요.
매수 호가가 있고, 그 다음에 ask price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 미드마켓 프라이스는 요 두 가격의 중간값이라고 해요. 중간값. 자, 그래서, 오프 프라이스에서 비드 프라이스를 빼자. 매도 호가에서 매수 호가를 빼자. 그거를 우리는 P라고 하겠습니다. P. 그 P는 단위가 달러죠. 이거는 이제 ask 프라이스에서 매도 호가에서 비드 프라이스를 뺀 거니까, 가격에서 가격을 뺀 거니까, 단위는 달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는 미드마켓 프라이스 분의 오퍼 프라이스 마이너스 에스크 프라이스. 이 미드마켓 프라이스를 갖다가 분모에 두고, 이게 페어 밸류죠. 분모에 두고, 그래서 오퍼 프라이스 매도 호가하고 마이너스 에스크 프라이스 이렇게 매수 호가의 차이, 요걸 일단 이제 우리 앞에서는 P라고 했는데, P라는 요 달러만큼을 갖다가 나눈 거죠, 이게. 요거를 우리는 S라고 표현했으니까 단위는 %입니다. 스프레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스프레드.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the cost to execute the trade and the liquidate position is equal to S 곱하기 알파 분의 2, 알파 나누기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with alpha as mid market or dollar value of the position.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반영이 된 상태로 거래가 돼야 되니까,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가격, 팔고자 하는 가격이 반영된 상태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또는 포지션을 갖다 우리가 뭐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코스트가 사실상 얼마입니까? 트레이딩 코스트. 그 트레이딩 코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 곱하기 요거죠. 이거 곱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알파가 미드마켓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미드마켓 프라이스. 근데 미드마켓 프라이스가요, 얘가 이게 측정 가격인 거예요. 페어 밸류. 우리는 요 페어 밸류로 팔지 못한다고요. 요 미드마켓 프라이스로 팔지 못하고, 매각할 때는 이걸로, 매각 시에는 요걸로 있잖아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할 때는 에스크 프라이스로 사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요, 이게 오프 프라이스를 갖다가 얘를 101이라고 해볼게요. 101. 팔고자 하는 가격 매도 호가는 101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크 프라이스 사고자 하는 사람의 매수 호가는 99달러라고 해볼게요. 99달러. 자, 미드마켓 프라이스는 100달러입니다. 그러면 공정 가격인 미드마켓 프라이스 100달러로는 사실은 거래가 되지 않고 101달러 또는요 99달러로 실제 거래되는 거잖아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101달러나 99달러로 거래가 되는 거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정 가격 대비 101달러를 갖다가 주고 1달러를 더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1%만큼의 이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달러를 팔지 못하고 99달러에 팔게 되는 거니까 거기도 1달러만큼의 있잖아요.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죠. 시장에서 트랜잭션 코스트 또는 리퀴데이션 코스트, 포지션 청산하는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여기에다가 요거를 나누기 2한 거죠. 얘는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얘는 2%인데 요 S가 지금 이 S는 2%죠. 2%를 1로 나눴으니까 1%입니다. 그죠? 그 1% 곱하기 미드마켓에 해당되는 가격 100달러. 자, 이게 1% 곱하기 100달러.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으로는 1달러죠. 1달러가 포지션을 청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그 1달러가 비용이라고 말을 할 때는 미드마켓 프라이스가 페어밸류, 이게 공정 가격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 가격으로는 우리가 거래 못해요. 이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고 오퍼 프라이스나 또는 에스크 프라이스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대비 1달러 비싸게 또는 이 가격 대비 1달러 싸게 있잖아요. 거래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the cost to liquidate a book of investment in normal market,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산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book of investment니까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다 들고 있는데 이 자산들을 갖다가 처분하기 위해서 충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코스트라는 게 특히나 노멀 마켓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정상적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것처럼 cost of liquidation 노멀 마켓에서는 이렇게 뭐 서메이션 하면 되죠. 그게 i는 1부터 n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내가 n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n개의 자산이 각각의 거래 비용이 있을 테니까 청산 비용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갖다가 다 더하면 되죠. 자, 그 cost of liquidation 괄호 속에 있는 노멀 마켓 그거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노멀 마켓에서는 평소에 나오는 요 스프레드, 요 두 개의 스프레드가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미드 마켓 프라이스가 그 두 개의 중간값에 해당되는 게 공정 가격일 거다. 근데 이 공정 가격으로는 거래 못하고 항상 왼쪽 또는 오른쪽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래 비용을 조금 부담을 하는 거군.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된 거래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죠. 지금 밑에서 because larger positions tend to create more liquidity risk due to a widening bid-offer spread.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대량으로 사고자 한다든지 대량으로 팔고자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대량으로 팔고자 하는 순간 내가 판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요 시장에서 프라이스 테이크인 줄 알았어요.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대로만 내가 그냥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시장으로 들어갔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프라이스 테이크가 아니고 프라이스 메이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거래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물량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 가격이 이제 실제 평소에 거래되던 비드 프라이스와 그다음에 오프 프라이스가 되질 않고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그 비드 프라이스 매수 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사고자 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도 호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비싸지게 돼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비싸게 이제 부르죠.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자꾸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setting size limit to trade.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이 코스트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은 거래 사이즈를 갖다가 거래 사이즈에 한도를 줘.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량 발주 못해. 한번 발주할 때는 이 규모 내에서만 발주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사이즈에 대한 리밋을 세팅하는 방법. 이게 이제 거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and holding a large quantity of smaller position. 또 하나는 가능하면 서로 다른 작은 포지션들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많은 포지션들을 하나를 갖다가 왕창 대량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to reduce liquidity trading risk. 이게 이 거래 유동성 위험을 줄이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사이즈 리밋, 트레이딩 사이즈의 한도를 주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자산들을 들고 있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because large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직방금 봤던 맨 마지막. 그 이렇게 브라켓 표시하시고 별표해 놓으세요. 별표. 바로 밑에는 example에서 cost of liquidation이라고 해서 컴퍼니에서 two equity position 두 개가 이제 주식이 있는데 first is 2 million share, 그 다음에 second holding은 50 million share, 이렇게 해서 A, B, C, X, Y, Z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calculate mid market value of each position, the proportional bid ask spread, 그 다음에 the cost of liquidation in normal market. 정상적 시장에서 코스트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거는 뭐 숫자 계산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3페이지 중간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